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요. 세부적으로 살을 달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54 불공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유형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4 불공이다 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 54 불공이라고 했던 부분은 일단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무엇 할 수 없다? 뺄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세관장한테 받아온 수입세금 계산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업자한테 받아온 것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 시험 출제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대부분들이 사업자한테 받아온 우리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수입세금 계산서인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해외에서 수입했다고 단서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 못 받겠죠. 이 사람이 자동차 매매상이 아닌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난 그럼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수입은 실질적으로 물품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개입을 못해요. 세금 징수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받을 때 55 수입으로 넣고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받는 회계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가세를 공제 못 받으면 대부분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접대 목적으로 구입했던 거다? 그러면 접대 비로 다 정리가 되고 아 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한 거다? 그럼 차량 운반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입으로 얘기했던 그 예시는 부가세 대급금 대신에 뭐가 됐어야 돼요?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54 불공으로 넣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일까요? 출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서 대부분들 이 문제가 언제 다시 또 수면을 올라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출은 없어요. 네, 출제는 벌써 한 상태고 그래서 수입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다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그럼 공제받지 못하는 이 불공제 사유가 누가 있느냐. 일단 매입초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서류가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그 세금계산서를 모아놓은 서류가 합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제받는 거니까 받아온 거니까 매입첩이라는 표현을 붙는 거고요. 근데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제 못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이겠죠. 다만 나는 모두 무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나는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제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전자세금 계산서였어. 그렇다면 이거 제출 안 했다고 우리한테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왜 더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법인이었을 때는 여러분 세금 계산서만 따박따박 발급하면 돼요. 매출했을 때. 근데 매입 같은 경우는 내가 법인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입 같은 경우는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세금계산서표를 제출하려고 해요. 전부 다 전자이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따지더라는 거죠. 근데 단서는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의 사유가 있더라. 자, 세금계산서 미제출? 그럼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당연히 집계가 안 되겠죠. 네, 당연한 부분. 다만 이 미제출 등에 가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 내가 지금 세금계산서가 원래 1억짜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1억이 아니라 우리는 7천만 들어왔다거나 또는 금액이 더 크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뭔가의 허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지 않을 거고요. 그 금액의 차이 부분만 페널티를 줄 거예요. 요게 2020년도부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과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분만 일단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란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강좌에서 제가 대표이사가 집에서 쓸 응접실 세트를 사고 무엇했더라?
회사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더라. 당연히 문제가 된다겠죠, 여러분. 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동차의 무엇과 구입과 임차와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자, 이 부분이 원래 법령 문구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가세는 또 다른 말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접대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토지 관련된 매입세.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세.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면 당신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얘기 하나씩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당신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자세금계산서 100%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제출을 해서 공제를 받게끔 하셔라. 자,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든 양식이 들어가면 뭐가 보이더라. 지금 너는 누구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왔어?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거래처 정보가 보이겠죠, 여러분? 이 거래처가 공급처일 거예요. 그래서 공급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그럼 공급처의 정보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 회사의 상호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뭐도 보인다? 이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몇 매 받았는지 매수가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 옆에는 또 누가 있을 것이다? 세액이 있어요. 서식의 구조가.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기재된 내용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라면 너 공제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너 제출을 안 했어. 자, 미제출 이 얘기고요. 이 부분은 제출은 하였으나 무엇이다? 너 부실하구나. 부실 기재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만자가 나와요. 자, 1,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 음영 박스 부분에 있는 내용이면 무엇하겠다?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부터 니얼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 부분에 들어간다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된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얘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신고를 했다? 수정 신고를 했고요. 수정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무엇해서 고쳐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수정신고,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신고 때 우리 변경된 거로 제출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 청구와 함께 제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경정 청구는 저는 대부분 이것도 수정 신고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여러분 경정이라는 용어가 들어올 때가 있고요. 결정이라는 용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달라요. 경정이라는 부분은 내가 신고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고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 그게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그게 경정이에요. 근데 결정은 내가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청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를 결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정이니까 신고는 한 적은 있는 거네요. 근데 청구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청구라는 건 뭐냐면 국가한테 오히려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빠졌더라. 다시 들어와. 라고 국세청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저희는 수정이라는 경정을 하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누구한테요? 우리 과세 관청한테. 그래서 과세 당국한테 돌려달라고 할 때 우리 같이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런 일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실 때 프로그램에 입력한 거로만 신고하지 않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벌써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크로스 체킹을 하고 들어갑니다. 신고하기 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수기로 발행된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죠, 여러분. 그쵸? 자, 근데 이 종이세금 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또는 신고하고 나서 본인들이 누락됐다는 걸 발견해요. 근데 너무 소액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급가액은 얼마? 5만 원. 자, 세액은 얼마? 5천 원. 자, 그럼 5천 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5만 5천 원으로 경비 처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추후에 국세청이 자, 우리 세금 계산서 몇 매였죠? 우리 2매였어요. 누구 거와 누구 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그러면 공급자는 실질적으로 매출로 세금 계산서 신고를 했을 거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으로 신고가 들어가죠. 그게 크로스 체킹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무슨 부분? 아, 이상하다. 공급자는 5만 원에 5천 원 매출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공급받는 자인 A는 5만 원에 5천 원째 세금 계산서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연락을 합니다. 야, 너네 이런 거래 내역이 빠졌는데 확인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면 그게 경정이 들어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럼 저희는 확인하겠죠. 그때 빠진 게 맞아요. 그럼 무엇 해야 돼요? 우리는 경정 청구를 들어가요. 자, 소위 말해서 수정 신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니은에 있는 건요. 지금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된다겠잖아요. 자, 이게 지금 경정이 들어오면 저는 매입세액에 공제는 됩니다. 매입세에 공제를 해요. 근데 여기에 다른 페널티가 붙어요. 자,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정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땐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네. 그리고 국가가 경정이 들어온 건 5만 원에 5천 원짜리든 3만 원에 3천 원짜리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틸 수 없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시험은 글로 배우시겠지만 업무는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자, 세 번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기한 후 여러분, 우리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신고 기한이 있죠? 자, 법인은 부가세 신고 언제 하죠? 1기 예정은 4월 25, 1기 확정은 7월 25, 2기 예정은 10월 25, 2기 확정은 다음 연도 2년 1월 25. 자, 요때 신고 납부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무엇하여? 경과돼서 넘어가서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기한 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한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랑 함께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공제는 돼요, 여러분. 다만 얘도 뭐가 붙을까요? 너도 가산세 내면 돼. 늦게 냈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돈이 없어도 세금 신고하는 시기가 되면 무조건 신고는 해라.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그때 내야 되는 서류도 안 나갔죠. 그럼 서류하고 관련된 가산세도 붙고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 때문에 가산세, 신고 불성실한 것도 붙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납부와 관련된 불성실도 붙고 온통 모든 가산세가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발급받았던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경정이 있었나 봐요. 매출 전표를 경정에 의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무엇하겠다? 공제는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만은 공제가 가능한 사유. 자,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에 대한 부분. 자, 근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무슨 부분? 공급가액이 내가 실제 거래한 사실하고 다르다라면, 자, 이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하세요. 아, 미치겠다고. 자, 그분은 출판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육사업자들이 비용이 모자르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마진이 많다는 얘기겠죠. 비용이 모자르면 계속 책값을 정가로 달라고 해요. 근데 자기들은 정가로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시중에서 책 사실 때 10% 할인 무조건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실제 거래 금액이랑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실제 내가 지금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했던 금액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거 적발될 위험성 높아요. 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발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는 진짜 거래가 맞고 거기서 금액을 부풀리였더라는 거죠. 대부분 줄이기보다는 부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런 법문구를 명문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라면 실제 금액과 차액의 차이만 우리가 지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지 않았다. 당연히 공지 못 받겠죠. 또는 우리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그죠?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우리 무슨 부분이요? 상호 성명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그 네 가지에 대한 사항 중에 내용이 잘못되어 있더라 또는 불분명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불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불분명이라는 건 이게 이 사람께 맞아?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위나 가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발급받은 매입 세액계산서에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무슨 부분이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 왜 신용카드도 가끔 잘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A라는 매장에 가서 뭔가를 샀어요. 근데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장 이름이 A가 아니라 B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허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이 부진하고 한쪽은 사업이 계속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매출이. 그러면 그들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가세는 무조건 단일 세율이었잖아요. 그죠? 10%. 근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주는 사람만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오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규제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드린 부분이 1번과 2번은 여러분 대부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일 많이 적발이 돼요. 자, 다만이 있어요. 그럼 다만은 또 뭐겠어요, 여러분? 이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겠다. 자, 첫 번째 기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지냐면 제가 아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쪽 수업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배우실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런 거 입력해 보셨죠?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이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줄 때 내가 이제 공급자 입장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자, 당점은 공급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점의 입장에서는 주민번호로는 세금을 발급 못해요. 무조건 당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공급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공급 받는 자 쪽 입장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가 왜 이럴까요? 공급 받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는 매입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매입자. 자,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부분?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이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언제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사업을 개시하면 그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나는 이대로 가고 있다. 근데 개시를 아직 못했어요. 근데 사무실에 직기비품을 산다. 그럼 사가지고 올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냈으니까. 또는 등록을 했지만 무슨 부분? 나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 뭐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주민번호로 받아오시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건 그 주민번호는 누구 거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이어야 된다. 그러면 회사에
임종업원이 있겠죠. 그죠? 임직원. 그래서 임원이나 종업원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 결론적으로 그냥 사장님의 이름으로 받아오시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 중에 일부가 무엇으로 착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착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수했다. 업무하다가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발급됐더라. 그래서 그거 지금 발견이 돼서 우리는 수정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걸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부분,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 기재사항으로 모아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필요 기재사항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유. 그럼 공급 시기 이유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에,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언제 하는 게 원칙이다? 공급 시기 하는 게 원칙이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이고 그 세금 계산서 언제까지 발급받았다라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이 부분 무엇하겠다?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일찍 발급한 거예요? 늦게 발급한 거예요? 정상 발급한 거예요? 늦게 발급한 거죠. 우리 지금 월합계, 특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세금 계산서를 무슨 발급? 지연 발급했다가 돼요. 그럼 지연 발급했으니까 우리 가산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지연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네가 지연 수취하면 가산세는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연 발급은 쌍방과실로 갑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입니다. 선심 뜻이시 무엇라고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가면 가산세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얘기가 다시 등장이 돼요. 근데 그게 지연 발급 쪽 얘기. 근데 이게 아예 미발급 쪽으로 가지면 문제가 돼요.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관련된 용어로 등장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부분. 자, 공급 시기 이후라고 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네 번째 얘기.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요. 유사 개념인데요.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수습을 하는 관점이고요. 네 번째 얘기는 아예 잘못된 거 뒤늦게 발견했는데 기한이 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 이후에 해당 공급 시기에 속하는, 그러니까 앞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아, 나 이거 원래 발급 받았어야 되는데 발급이 빠졌다는 걸 공급 시기 이후에 발견을 해서 뒤늦게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을 우리 과세 기간 내까지 인정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이로 발급하는 분들은요, 가산세를 다 숨길 수 있죠. 그럼 종이는 과세 기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자는 불가능해요. 다 드러나거든요, 수면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고, 네 번째 있는 부분은 아예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금 계산 발급을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했어요. 자, 월합계 세금 계산서이든 전자는 다음 달 10일까지든 그 시기가 다 넘어가서 발급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되느냐? 아니요, 돼요. 근데 언제까지만 허용하겠다? 확정 신고 기간까지만 허용해요. 그러면 7월 25,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자, 얘도 똑같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지연 수치 가산세를 내려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받아오는 거니까 지연 수치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는 내지만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 못 해주겠다? 허용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까지 또는 기한까지 발급을 받았다라면 인정되는 부분, 이게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유입니다. 자, 미음,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지만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참 용어 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럼 7월 25, 1월 25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내에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뒤늦게 뭔가 또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수정 신고를 또는 경정 청구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래 부분이었는데 뒤늦게 이게 발견이 됐어요. 라고 하면 이것도 무엇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 좀 드물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 자, 그리고 공급 시기 이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지만 실제 공급 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을 했다라면 자, 이 부분도 무엇하겠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당구장 표시 보시면 다만 니을, 미음, 비읍은 지연 수치 또는 공급 시기 오류 기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매입세액 공제는 무엇하겠다? 허용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법 니을 말고요. 이 미음도 디귿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면 디귿도 사실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법에서는 니을부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허용을 하고요. 다만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무슨 부분이요? 지연수치 가산세는 적용해요. 네, 지연수치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그 얘기를 아까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진짜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유를 들어가서 봤더니 사업자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자산을 사거나 또는 뭔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비를 계속 회사 돈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고치는,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더라.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 여러분 1번에 있는 부분은요. 회사의 경비도 아니지 않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사에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를 배울 때 우리는 FM대를 배우니까 대부분들이 잘 배우고 가신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보시면 가끔씩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걸 계속 회사가 돈을 내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이제 고민해요. 그럼 계정감은 뭐로 써야 되지? 자, 여러분들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그러면 돈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계정감은 뭐라고 쓸까요?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쓰거든요. 네. 가지금을 썼다가 뒤에 이 가지금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회사는 이거를 못 쓰니까 고민을 해요. 그거는 현실에 가서 선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 인정도 안 되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 그런데 누구는 뺀다? 종업원은 제외하고요. 자,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라든지 건물 등에 대한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 이와 관련된 돈들을 무엇하고 있다? 지출하고 있다.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 비용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매입세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2번에 제일 많이 들어온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종업원은 빼라고 했으니까. 자, 회사에서 업무하다 보면 주주한테 이런 걸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주주가 특수관계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의 누구요? 대표이사 가족. 정말 심각한 회사는 아들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고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보험료는 여러분 그냥 비용으로 끝나겠죠. 왜냐면 면세니까 부가가치세는 없겠죠. 근데 부가세가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도 못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면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세액은 동반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사고와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 자, 접대비는 원래 공제를 못 받는데 근데 이 접대가 무슨 부분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다시 규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비용 인정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부분이요? 뇌물이요. 네, 대표적인 게 뇌물이에요.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해서 지급한 급여. 자,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게 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도 여러분 물건을 구입해서 줄 때는 실적 부가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냥 금전적으로 줄 때는 부가가치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비용 처리도 인정이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동반됐다라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 쪽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내는 문제. 그런데 현실에 가보시면
임차 유지는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구입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구입을 정말 많이 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문제 풀 때 보면 유형자산 사고 파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만큼 실무에 가셔서 적용하실 때 회계가 너무 어려워서 분개를 못 하겠어요 라는 부분은 많지 않으세요. 매출하고 그리고 매입인데 매입이 대부분 비용과 재고 자산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통장 거래가 제일 많을 거고 그리고 카드 사용한 거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수한 업종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건설이나 무역업들이 대부분 연봉들이 조금 높은 이유가 뭐냐면 특수 쪽이에요. 회계 처리가 일반 기업하고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회계 배우실 때 너무 어려워서 그 회계 처리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자, 개별소비세법이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볼게요.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 자동차에 무엇이요? 구입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구입이 글쎄 많진 않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자동차에 임차, 빌려 쓰는 거겠죠? 그리고 유지.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주겠다.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를 부가가치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내 사업에 썼다 하더라도 무엇하겠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도 이거 되게 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아니, 업무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썼는데 왜 안 해준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일단 여러분 자동차가 없다고 내가 거래처를 못 가요? 대표이사가 꼭 에코스를 타야 돼요? 경차 타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얘기했죠. 내가 가오가 있지. 자, 그러면서 어깨에 힘 빡 주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경차를 타니? 그러면서 그들은 비싼 고가의 차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걸 법인 명의로 뽑잖아요. 근데 그게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회사의 명의로 뽑았지만 그 부분이 실제 매출의 증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영업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 그래서 영업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라는 표현. 그러면 지금 여기 운수와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운수업 인정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운수업은 뭔 거예요? 우리 이동하는 과정 중에 쓰는 자동차. 대표적인 회사가 누구일까요? 택시 회사예요. 여러분 택시는 운수입니다. 자, 택시 회사는 대부분 경차가 없어요. 자, 경차를 도입했던 지자체가 있습니다. 성남 망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깎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요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왜 경차를 쿠테어 타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금이 싸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 도입했다 망했죠. 자, 그래서 택시는 경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하는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여러분 자동차 판매업은 우리 무슨 부분으로 가야 될까요? 자, 지금 운수업이라고 했던 택시 회사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근데 자동차 판매업은 자동차를 파는 거니까 무엇으로? 얘는 유형이었다라면 얘는 재고 자산이에요. 상품 취급이 됩니다. 당연히 공제 받아야 되겠죠. 해외에서 수입을 하든 국산 자동차이든. 자, 그리고 자동차를 무엇 해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자, 이들을 무슨 업이라고 여러분 렌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렌트 빌려주는 업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리스라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겠죠. 리스는 두 가지 리스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리스와 무슨 리스 있죠? 우리 리스 두 가지. 우리 운용 리스라는 게 있고 금융 리스라는 게 있죠. 자, 금융 리스는 자동차 구입 대금을 직접적으로 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리스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종의 대부처럼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자동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운용 리스이다 그러면 이들은 빌려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임차의 성격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되고 얘는 임차니까 무슨 부분 증빙받을 때 계산서 받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매입 매출 전표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계산서를 받았다. 근데 자동차를 임차해서 썼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리스이면 운용 리스이면 운용 리스는 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받을 때 계산서 받았겠죠. 자, 그런데 렌트다. 그럼 얘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이들은 뭐 발급해준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용어를 외우지 마세요. 글을 보시고 그 부분이 뭘 얘기하는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렌트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지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로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면 54 불공으로 넣으라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들어오면 지금 임차인데 운용리스였다? 계산서 받았다고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로 가요? 53 면세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만 외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54 불공을 쓰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문을 다 읽으시라는 거예요. 지문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자는 어떤 자동차를 쓰든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매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제가 된다. 자, 운전학원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이런 운전학원 가면 트럭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도 있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시험 보잖아요.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업종에서 쓰는 부분들도 무엇하겠다?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영업용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타는 자동차, 영업부에서 타는 자동차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영업에 직접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운반용이에요. 운반용으로 쓰는 건 인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운반용으로 시험 문제 낼 때 자꾸 뭐라고 내요, 여러분? 상품을 운반한다, 원재료를 운반한다, 이렇게 운반용으로 내죠. 그래서 우리 뭐로 내요? 트럭이거나 화물차라는 용어로 시험 문제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럭과 화물차는 운반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사업에 그리고 무슨 부분? 영업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있어요. 그럼 그 범위에서 가실 땐 인승과 배기량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8인승 이하 자동차. 그러니까 여러분 인승은 이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제조해서 파는 회사들 가보시면 몇 인승이 없다? 8인승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승합차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동차들 보시면 7인승하고 우리 몇 인승으로 바로 점프한다? 9인승이요. 그럼 영업하신 분들 자동차 어떻게 팔까요? 고객님, 회사에서 쓰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9인승 사시면 매입세 공제도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7인승을 샀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승의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승은 인승으로 볼 때는 뭘 따지지 않는다? CC 안 따져, 여러분. 제가 분명히 승합차 또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봉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그런 자동차는 여러분 CC가 벌써 1000cc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승으로 가는 건 CC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 자동차와 자, 100이랑 몇 cc? 1000cc 초과되는 자동차. 얘는 초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경차 얘기할 때 몇 cc죠, 여러분? 999cc 또는 998cc 이렇게 나와요. 네, 1000cc 딱 되는 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자동차들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1000cc 초과는 공제가 안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이고요. 그리고 원래 법령에는 가로, 세로, 뭐 포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안 봐도 되고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까지 안 내니까. 자, 그리고 발 2개 달린 이륜 자동차는 몇 cc다? 125cc. 우리 시험 문제 오토바이 낸 적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우리 자동차로 더 많이 내요, 오토바이보다는. 그래서 오토바이 냈을 때도 죄다 틀리고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125cc 초과되는 이륜 자동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모두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업무에 가시면 여러분 저는 뭐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시험은 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는 차량 등록증 보시면 돼요. 자동차 구입하시면 차량 등록증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차량 등록증에 CC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 판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이건 물어보세요. 아니, 8인승 규정에도 문제가 되고요. 배기량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공제받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봤더니 화물차예요. 우리 왜 자동차를 3밴, 6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밴은 세 사람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세 사람 타고 뒤에는 짐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들은 아예 어디에서 제조회사에서 나올 때 화물 자동차로 뽑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승에서도 문제가 되고 배기량도 넘어가는데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차량 등록증에 화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업무는 차량 등록증 확인합니다. 시험은 글로 판별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요거는 여러분 교재 없어요. 네, 요 부분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자격증반 수업할 때 단타로 아주 짧게 하는 반들 아니면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차량 운반구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증빙을 수취했을 때와 회계 처리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아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뭐로 가라고 했어요? 가지급금 처리하시면 돼요. 시험지 지문에 가지급금 처리하세요. 글씨가 없는데 그래도 가지급금이에요. 회계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지급금 처리하라고 내는 출제위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세무부터는 당연히 가지급금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구를 안 줄 거예요. 자, 그럼 자동차 쪽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구입과 임차와 유지가 있겠죠. 자, 구입했다 그러면 난 뭘 받아올 것이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겠죠. 자, 개정 과목 뭐로 가시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은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차량 운반고로 처리하시면 되죠. 자, 임차는 다시 렌트와 리스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자, 렌트는 뭐 받아올 것이다? 여러분, 렌트는 빌려주는 사람으로 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럼 우리는 렌트 차량에 대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겠죠. 소매에서 회사에서 렌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차량본에 뭐 붙어 있는 거? 하허호라는 비용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 꼭 받으셔라. 그리고 개정 과목 뭐 처리한다? 임차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리스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제가 업무할 때 이거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하시면 계약서가 있어요, 여러분. 리스 계약서. 그럼 그 리스 계약서에 금융인지 운용인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 리스는 최초에 계약을 하고 자동차가 회사에 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최초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최초 취득 시에 4명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 운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동차를 리스로 샀으니까 대금을 갚아야 되죠, 여러분. 자동차 회사한테 갚을까요? 리스 회사한테 갚을까요? 리스 회사한테 갚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스 거래를 하시면 자동차 가격, 특히 금융 리스, 자동차 가격을 자동차 대금을 자동차 대리점이든 자동차 판매한 회사가 있죠. 그 판매점에 자동차 가격을 줬다라는 완납증명을 떼줄 거예요. 그 서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납증명을 꼭 확인하시고 리스 회사에 돈을 매월 갚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 내역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요거 낸 적 있어요. 뭐 어떻게? 그 실기 문제로 박스를 그려주고요. 1회 납 리스료 얼마, 2회 납 리스료 얼마. 그러면 무엇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스로 구입하시게 되면 차변에는 차량 운반고 금융 리스예요. 자, 대변에는 돈을 갚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차입금을 써요. 그런데 이게 미지급금 처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험은 준대로 따라가고요. 업무적으로 원칙상으로 얘기하면 뭐가 맞을까요? 네, 차입금이 맞죠. 여러분 리스는 대부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 원칙적으로.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부로 되어 있는 빌려주는 사람의 의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입금 용어가 더 맞아요. 그래서 차입금 쓰시고 이게 단기면 단기 차입금, 장기면 장기 차입금 해두셨다가 돈 갚을 때 무엇 하시라? 차입금 상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융리스에 대해서 리스를 처리할 때는 별도 증빙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뭐 받았으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상계 정리를 한다. 자, 운용리스는 순수하게 빌려 타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빌려 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운용료에 대한 리스료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된다?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법령에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서 받으시고 53 면세로 입력하셔서 우리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 리스를 쓰시고 대변에 뭐라고 쓰시고 돈 나간 거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는 유지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여러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고치는 거, 기름 넣는 거, 통행료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린 개정 과목 뭐로 쓰시면 된다? 차량 유지비.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실 때 무슨 부분? 수익적 지출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수선비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취득 원가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에 공장의 기계를 고쳤다 그러면 수선비가 맞겠죠. 그런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어도요. 자동차를 고쳤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수선비가 우선답이 아니라 뭐가 우선답이다? 차량 유지비가 우선답이에요, 여러분. 차량 유지비.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접대비 넘어갈게요. 접대비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냥 내가 매출 증진 목적으로 우리 매입처, 매출처 무엇하였다? 선물도 사주고 우리 창립 기념일날 선물도 보내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자, 그 과정 중에 우리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 얘기겠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용카드 사용했다? 그냥 일반 점표에 접대비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접대는 사실상 사업성을 띠는 지출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냐면 향응의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업적인 지출은 맞지만. 네. 자,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 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면세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수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기계는 누가 봐도 과세품이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아왔죠? 근데 이걸 기계에 쓴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면세 사업에 그대로 쓰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런 업종 많아요, 여러분. 제가 떡방앗간, 제가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정미소는 쌀이라든지 그러니까 벼라든지 보리 같은 거 벗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쌀과 보리는 벗겨내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면세예요. 근데 이번에 기계가 좋은 게 나와서 바꿨다. 그럼 그 기계에 대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00%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54 불공으로 넣어서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수업을 더 해야 된다?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 포함된다라는 수업을 따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업자이다? 겸용사업자요. 네, 그러면 나는 무슨 사업?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과세는 매출세액이 있으니까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면세는 무엇하다? 불공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 이 불공을 찾아내는 걸 해야 되겠죠. 같이 썼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불공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업자를 놓고 볼 때 영리 사업과 비영리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업자를 얘기할 때 자, 영리 중에 면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공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비영리도 뭐로 취급한다? 면세 취급해요. 그래서 비영리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도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매입이 있었다, 매입세액이 있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도 이 비영리의 성격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가끔 지자체도 부가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계산 잘못해서. 그럼 지자체가 왜요? 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너무 비영리잖아요. 그럼 얘는 면세가 맞아요. 근데 이 지자체가 건물 하나를 지었어요. 그리고 요만큼까지는 지자체가 써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위에는 뭘 했다? 나 임대 놓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분? 이게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도 부가세 신고하면서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세법에서는 비영리도 들어온다는 표현을 써요. 이 면세 쪽 얘기하거나 불공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그들도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사지선다 문제 나왔을 때 대부분들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토지요. 자,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의 최대 이슈는 토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요즘에 부동산 얘기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토지 쪽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 부분은 회계 1급에서는 잘 출제를 안 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지속적인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는 이제 회계와 세무에 구분은 없어요. 아예 전부 다 출제하는 수준이 돼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 그럼 이러면 얘 계정 과목 무조건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차변의 계정은 토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근데 계정가면 토지네? 그러면 50다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부분이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의 매매는 면세였어요? 과세였어요? 자, 그거 복습합시다. 우리 토지. 자, 토지는 무슨 부분? 우리 매매라는 게 있고 토지 뭐가 있다? 빌려주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임대라는 게 있죠. 자, 토지의 매매는 무엇이다? 면세였어요. 그러면 제가 증빙을 뭐로 받았을까요? 계산서 받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54 불공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53 면세로 끝내면 되죠? 개를 내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임대는 뭐다? 과세인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럼 내가 토지를 빌렸었다? 우리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지출이 있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써드렸어요? 토지 조성 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분명히 무엇을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회계 때 유형자산에서 배웠겠죠. 그러면 취득 원가이면 계정과목은 토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건 다 불공이다. 그럼 첫 번째 요건은 토지의 취득 및 자, 취득은 어차피 계산서 받아올 거니까 면세로 처리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취득 및 그리고 누구요? 형질의 변경, 토지의 용도를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장 부지나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비 이런 부분 표현하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비 이런 부분들 그게 다 1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 종업원인데 그럼 내가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무엇해요? 의뢰하겠죠. 그럼 그분들은 대금 청구가 들어오죠. 근데 그분들이 다 과세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를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경사업도 안 돼, 여러분. 조경. 자, 여러분 조경사업은 말 그대로 이게 대부분 조경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 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근데 조경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금 청구를 세금 계산서로 했겠죠? 근데 그 조경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지로 처리해요. 네, 이거를 건축물로 처리하진 않아요, 여러분. 건축물로 처리하는 경우는 우리 왜 건물 올릴 때, 이마트가 신규 사업장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 공사를 해준다거나 물 나가는 배수로 공사를 해준다거나 또는 옆에 뭐 꽃을 심어서 공사를 해준다거나 근데 그거는 책임 소지에 따라서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구축물 또는 건축물 쪽으로 넣어서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는 걸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 하시면 다시 재무에게 돌아가서 유형자산 쪽에 내용 찾아봅니다. 자, 그 부분이 부가세랑 다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우리 회사의 조경공사잖아요. 그러면 다 토지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골프장 운영하는 분들이 코스 공사하죠. 네. 그것도 모두 다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로 들어가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자, 그리고 회계에서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일괄 취득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일괄 취득.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괄 취득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같이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도 사고 책상도 살 수 있다. 그것도 일괄 취득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별로 고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컴퓨터 한 대가 얼마 그리고 책상 하나가 얼마라는 게 결정이 확 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일괄 취득이 나와져 있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지우고 위쪽에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일괄 취득이 나오게 되면 일괄 취득 갑자기 회계 수업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자, 일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일괄 취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무슨 부분? 자, 우리는 무슨 부분이 공정 가치가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불분명의 사유가 등장하였다. 자, 불분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무엇으로? 공정 가치로 또는 현재 가치로 무엇해라? 안분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나는 일괄 취득을 했는데 토지만 쓸 거야. 토지만 사용하겠다. 여러분, 토지만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자, 제가 분명히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부숴버릴 거예요? 나는 건물을 무엇하겠다? 철거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제가 아까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면세. 건물은 뭐라고 했어요? 과세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거 세금 계산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건물 철거했네요. 그럼 이들은 건물 등기 안 내요, 여러분. 토지 등기만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철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거 여러분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철거를 했고 얘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철거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 철거 비용을 하는 이 철거하는 사업자들 우리 대부분 도로 가다 보면 덤프트럭 옆에 무슨 환경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 철거업자들이세요. 그러면 철거할 때 그 트럭에 한 차씩 나오는 거에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철거 비용에 대한 것도 청구서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 철거 비용도 과세 사업이었다, 면세 사업이었다? 과세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철거도 뭐가 된다? 토지 취득 원가로 가죠.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게 2번이에요. 이거 실기 문제 모두 다 출제하겠죠. 자, 난이도를 낮게 낸다 그러면 일반 점피에 출제하면서 뭐라고 낼까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낼 거고요. 자, 이 부분이 메인 매출 점피로 낸다? 그럼 50다 불공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맞는 표현이다. 50다 불공으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위원들은 내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그거 맞춰서 회계처리만 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축물을 무엇했다? 철거하고 토지만 쓰겠다. 자, 그리고 철거하는 데 들어간 철거 비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부분도 무엇한다?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라면 자, 제가 아까 진입로 얘기 미리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 포장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배수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배수로 진입로. 자, 그런 부분들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회계에서 배운 것처럼 따져보셔야 돼요. 책임의 소지를 누가 갖느냐, 지자체가 갖느냐, 회사가 갖느냐에 따라서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구축물이 될 수도 있어요. 구축물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토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따져보시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 내고 있어요. 안 내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까지 다 내고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왜 회계까지 이런 문제를 건들고 싶은지. 아무튼 너무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얘기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자, 여러분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이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안 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내가 매입한 부분이 있었고 매입 세액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안 하겠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이 붙습니다. 최근에 이 다만자를 시험지 박스에 그대로 내주고요. 그리고 가로채우기 1, 2, 3, 4도 곤란한 문제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별걸 다 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뭐 문제 낸 거에는 하자는 없어요. 자, 다만자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기 그러면 1기의 과세 기간 종료는 며칠이죠? 여러분 6월 30일, 아이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잠깐 지우고요. 자, 여기 과세 기간이 끝난 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과세 기간이 끝났다,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기는 언제이고요? 6월 30일. 자, 2기는 언제이죠, 여러분? 12월 31일. 자,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20일 이내. 그러면 1기는 언제까지이다? 우리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만 했다라면 1기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기는 언제까지? 다음 연도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줄게라는 별도의 조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일로부터 우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무엇해라? 역산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7월 20일 얘기하면서 무슨 부분이야? 1기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그래서 역산한 기간 이내에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자, 우리 뭐 기억하자? 20일 이내라는 거.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자, 사업 개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20년 7월 2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1기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7월 20일 날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2020년도 1기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제를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만 하면 우리는 역산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역산한다는 표현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역산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해줘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간은 6월 30일로 끊는 거니까 이 안에 것만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거꾸로 가라는 의미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7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우리는 이익권을 당연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역산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 봐야 되겠죠. 내가 7월 20일 날 등록 신청을 안 했다예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못한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21일 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기권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기에 매입이 있었다? 일기권 공제 못 받아요라고. 우리 공제는 언제 거부터 가능하다? 2기 거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기 매입은 아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내라는 용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 나오는 건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부분들 출제. 이건 실기로는 못 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업자이고 5기, 6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론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 예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더지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발생한 매입 자료이다. 자,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 서류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네, 요거 하나씩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부터 마까지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의 부분을 여기다 넣어라. 자, 여러분,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직접 타이핑 안 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54 불공으로 입력을 하면 이 자리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죠. 그리고 여러분 54 불공은 계속 강조했지만 누구를 받아온 것 중에서만 선택하는 거다. 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여기 아예 서식에 국세청 양식에 세금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서에 해당이 되면 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서식을 같이 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주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씩 볼게요.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5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무엇되었다? 누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공급자의 서명이 날인도되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우리 세금 계산서에 뭐가 있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럼 여러분, 공급자는 상호 성명 등록번호가 반드시 정확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급자는. 근데 공급받는 자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 공급받는 자는? 그럼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정확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호라든지 대표자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돼, 여러분. 이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무엇이다? 임의 기재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공급자 성명에 지금 무슨 뭐 날인도 안 되어 있대요. 여러분 세금계산서에 가면 자, 이쪽은 공급자고 이쪽은 공급 받는 자인 거죠. 그러면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무슨 부분? 상호 성명이란 부분에 옆에 인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도장 찍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네,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전자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이게 수기로 발급했을 때는 본인들이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건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자만 도장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전자는 그 서명함을 등록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도장이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수기로 발급된 것도 사실상 도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불안해요. 왜냐면 손으로 발급하는 거니까 여러분 누구든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용인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임의기재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입매출 전표에 54불공으로 넣을 거예요. 50일 과세로 넣을 거예요. 50일 과세로 넣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식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나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업과 상관이 없어요. 사업 무관 지출이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요. 대한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여러분 대항상사가 아니라 누구로 받아왔어야 됐을까요? 저희는 이걸 더지로 받을게요. 뭐 딴 사람 거로 받아왔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받아왔다. 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공제 못 받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는 개인적 지출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 목적을 구입한 건 우리 사업 무관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54 불공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다라는 지출을 우리 사유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면 요 2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매수 하나였겠죠, 여러분. 저희 다른 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매 공고가에 100만 원, 그러면 부가세 10만 원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다로 갈게요. 자, 회사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공사.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글씨를 써줬지만 글씨가 써있지 않아도 토지 평탄화 작업이라는 부분 또는 정지라고 하는 정지비, 이들은 모두 다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다. 자, 그리고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 일성건설에 우리 얼마요?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주를 주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무엇을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써있네, 여러분.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래요. 아니, 토지 평탄한데 건물 자본적 지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에 무엇으로 갈 것이다? 취득 원가로 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취득 원가이면 계정가면 뭐가 된다? 토지.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6번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 매수는 한 매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기록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나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이 몇 cc래요? 800cc. 자, 4인용이고요. 승용 자동차랍니다. 자, 1,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는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자,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차량의 규모를 봐야 되죠. 자, 배기량 몇 cc 이하 자동차에다 1000cc. 그쵸? 네, 1000cc 이하는 공제가 가능한 거죠. 초과부터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 그대로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50일 과세로 입력하시고 우린 차량 운반구 1,2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120만 원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 자,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볼펜을 샀고요. 단가는 1,000원이고 그리고 500개를 샀습니다. 부가세 별도. 자, 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거래처 선물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예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한다? 접대를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사유는 접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54 불공으로 입력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4번 자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리에 매수와 공급가액 500과 50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 50만 원과 5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안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54 불공 입력을 워낙 잘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정리를 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없지만 뒤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등장이 될 거냐면 이 문제 출제에 여러분 신용카드를 같이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제 기억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는 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서식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그냥 일반 점포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신용카드 글씨가 나오면 X 하시면 됩니다. X.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합계는 자동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동으로 1,150에 115만 원의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희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그 시간 뒤로 1시간을 할게요, 여러분. 요거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지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전 강좌에서는 매출 자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넣는 걸 해봤죠. 자, 그럼 저희는 무엇 해야 돼요? 매입 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우리 얼마가 있다? 9천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 결제한 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무엇하고요? 구매하고 무엇이 나와져 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일기 예정 신고 시 본사에서 사용했던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이 무엇되어 있다? 지금 누락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서식에 내용을 하나씩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정리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중간중간 내용만 읽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일단 여러분 눈으로 쫙 훑으세요. 자, 왜 훑어야 되냐면 우리 유의사항이 있었어요. 매입 같은 경우에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라고 했던 이 자리 있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는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이 누가 들어오죠?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들어오는 거. 전 이쪽에 쓸게요. 자, 우리 공제가 가능하다 몇 번? 50일 과세. 자,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 몇 번? 52 영세. 그쵸? 자, 그리고 또 누구 들어와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 우리 공제받을 수 없다. 54 불공. 자,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수입 세금 계산서 55 수입. 자,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이 모두 다 세금 계산서 수취본에 다 들어야 되죠. 그러면 매입자를 준 거 중에 이 내용들이 있는 걸 전부 다 먼저 뽑아야 돼요. 안 그러시면 프로그램에 가서 넣을 때 하나 넣고 또 수정하고 하나 넣고 또 수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본 여기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우리 왜 과세 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수업에서 10%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1000을 넣으면 이 자리에 100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대부분 프로그램을 세팅을 합니다. 근데 얘는 세율란이 지금 뭐로 되어 있다? 공란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이
금액란에 1000을 넣었다고 해서 세액란에 금액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요. 전부 다 여러분이 손으로 다 입력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죄다 실수를 해요. 자, 왜 실수하냐면 내가 과세로 1000에 100을 사가지고 왔고 영세로 얼마가 있었다? 1000에 0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금액이 얼마 넣어요? 2000 넣겠네요.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액도 200이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게 아니라 세액은 200이 아니고 얼마 넣었어야 돼요? 100을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정리 잘 하실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거? 수치한 것 중에 뭐가 있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여기로 가져와야 된다겠어요? 자, 그게 누구죠? 54 불공. 그래서 여러분 54 불공은 어디에도 들어가야 된다? 세금 계산서 수치도 들어가지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문제도 같이 출제하겠죠. 됐을까요? 자, 그 선별을 정확하게 해야 이 자료 입력이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선별할 거.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누구와 누구를 구분해라?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라.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 수치한 거 5천 중에 무슨 부분?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동차 구입이 500이었다. 그럼 여러분 일반 매입엔 얼마 넣어줘야 되고? 4,500. 고정자산 매입엔 얼마 넣어줘야 되고? 500. 근데 이놈의 자동차가 무엇이다? 비영업용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500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0을 또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못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7점짜리 해결이 안 돼요. 통점수에 여러분. 그래서 계속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할 거. 그러니까 매출보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대손세 공제받은 가감에 플러스 마이너스 넣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것만 실수 안 하면 크게 안 틀려요. 그런데 매입은 이 부분들 정리 잘못하시면 입력 자료가 계속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 잘 하실 것. 자, 그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다시 앞으로 백을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고 들어올게요. 제가 뒤로 보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남번은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취라는 란에 들어간다는 결론은 납니다. 자, 그 매입액은 얼마이고요? 9천만 원. 자, 부가가치세 별도. 자, 그래서 9천만 원인데 이 중 공장에 누구를 샀다?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계장치는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으로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글씨를 하나 잘못 쓴 게 있어서 지웠어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고정자산. 자, 그럼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은 난번호가 몇 번이다? 11번. 그래서 이렇게 11이라고 써놓은 게 좋아요. 어차피 시험지는 페이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금액은 우리 1,500만 원이겠죠. 또는 여기 글씨 나왔죠. 기계장치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11이라고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 시험 보러 가실 때 색펜을 좀 쓰시라고 해요. 눈에 띄는 펜들. 자,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매입액 500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접대 목적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냥 쉽게 얘 54 불공 또는 그냥 불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접대 목적은 고정자산 매입이에요? 일반 매입이에요? 얘는 일반 매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입할 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얘는 일반 매입입니다. 다만 불공이니까 우리는 몇 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걸 표시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이 지금 얼마니까? 1,500이니까 우리 여기 매입액 9,500에 대한 부분은 일반 매입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는 부분. 그럼 일반 매입은 몇 번이죠? 10번 난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9,000에서 1,500을 빼면 얼마이죠, 여러분? 우리 7,500인가요? 네, 7,500만 원이 기록돼야 돼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또는 여기다 현금펜 색칠을 해놓으시거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일단 하나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자, 신용카드네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660만 원이 있다. 자, 항상 카드 문제는 뭐 조심하셔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입력할 때 얼마로 넣어야 된다? 600에 얼마로? 60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 조심을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공제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리에 들어가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밖만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밖에 그리고 남번호 몇 번 자리이다? 14번 자리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입력하러 들어가면 여러분 신용카드는요. 일반 매입하고 무슨 매입 구분한다겠죠? 일반과 고정자산 매입 구분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원재료는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일반 매입이에요. 그래서 일반 쪽에 우리는 600을 넣을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에 가서 이런 거 잘 넣어줘요. 잘 넣어주셔야 돼요. 남번호 위치만 잘 보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액 2천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원재료는 무슨 매입? 우리 일반 매입이 될 거고요. 그쵸? 근데 세금 계산서 수취했네요.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취란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일반 매입 7,500에 더하기 얼마 해주셔야 된다? 2천만 원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매입자리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현재까지 9,500만 원을 넣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매입자리 10번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일기 예정 신고 시 본사 사용 전기요금. 자, 여러분 이 부분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전기요금, 통신요금, 사실 가스도예요. 가스요금. 자,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세금 계산서가 무슨 형태를 띠고 있다? 지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더니 이거 어디다 입력해? 라고 물었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한다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로형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몇 항 몇 조에서 뭐 16조도 나올 수 있고 18조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글씨가 아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기 예정신고 누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일기 예정신고는 우리 어느 난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정신고 누락부는 남번호 12번 난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2번 난에 그리고 실제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사실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 계산서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신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저는 무엇을 해보겠다? 입력을 일단 해볼게요. 입력. 자, 그럼 넘어가서 제가 공란에 넣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자리에 넣어야 되는 금액. 자, 일반 매입에 넣어야 되는 금액은 아까 얼마였다? 9,500이었죠. 그쵸? 9,500만 원입니다. 자, 세액은 얼마였죠, 여러분? 자, 조심할 게 있었어요. 얘는 과세 금액과 영세 금액이 합쳐졌어요. 자, 영세 쪽에 있었던 금액이 얼마였다?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액 자리에 200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세액 자리에 들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만 들어야 된다? 750이에요. 자, 분명히 직접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무조건 직접 입력. 자,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수하는 게 여기다 9,500 넣으면 여기다 자연스럽게 950을 넣더라고요. 반드시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우리는 누가 있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 고정자산 매입은 기계장치 구입했던 거 얼마 있었죠, 여러분? 기계장치 1,500. 그러면 이 자리에 1,500만 원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10% 그대로 세액 자리에 얼마요? 150만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누가 있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리하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곧바로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금액은 접대로 사용한 얼마가 있었죠, 여러분? 접대 목적 사용한 거 500만 원 있었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500만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얼마요? 5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나와져 있는 1번과 3번은 얘기가 끝난 거죠.
자, 2번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 14번 자리라고 했어요. 자, 금액은 얼마가 있었다? 2천만 원이 있었나요? 네, 이 자리에 2천만 원을 기록합니다. 부가세는 얼마? 200만 원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빠진 거 있었죠, 여러분? 누구요? 일기 예정 누락분. 그러면 우리 12번 자리에 예정 신고 누락분 전기 요금 얼마가 있다? 90만 원이 있다. 세액 얼마가 있다? 9만 원이 있다. 자, 요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계를 냅니다. 9,500 더하기 1,500 더하기 90 더하기 2천만 원 하시면 우리는 15번 자리 합계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1억 1,690만 원이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세액은 750, 150, 90, 아니 9만 원, 그리고 200만 원 더해 주시면 얼마가 들어온다? 969만 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 15번까지 합계 금액 중에서 빼주는 거라겠어요. 그러면 지금 1억 6천 1억 1,600만 원, 1억 1,690만 원에서 500 빼시면 되죠.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면 1억 1,000인가요? 네, 1억 1,19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969만 원에서 우리 50만 원 빼시면 되니까 919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7점짜리 문제가 앞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했던 부분이랑 얘가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기타 경감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부분의 내용들 몇 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7점짜리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겸용사업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